사진에서만큼은 그녀도 나도 한없이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이제 나는 어렴풋이 알 것 같다. 그녀가 왜 이런 앨범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내게 끝내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90년대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2002년 발표된 유하 감독의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원우 씨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전문 영화 발굴사 조크나 셰프가 함께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말하게 듣기 심리상담센터 이 선생님도 함께 나와주셔서 오늘 아주 굉장히 멋진 나레이션을 읽어주셨어요. 오늘 오프닝 멘트를 읽어드린 문장들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준영이의 독백 부분 나레이션이었는데요. 이 낭독이 나오는 장면에서 준영이는 지금까지 연희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앨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겨있는 앨범을 차근차근 훑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준영이는 그녀, 즉 연희가 왜 이런 앨범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끝내 자신에게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다는 얘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세 번째 발굴 포인트는 이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거의 영화의 마지막 국면인데, 이 국면에서 준영이가 깨달은 것, 그러니까 연희가 준영에게 하고 싶었던 말, 하지만 끝내 하지 못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문장으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대충 연희에게는, 연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나는 준영이 너였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만 괜찮았다면 나는 이 길을 걷지는 않았을 거야. 3억이 남과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게 축약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으면 했을 거야. 네, 그걸 이제 준영이가 뒤늦게 안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괄호로 쳐져 있고, 그 뒷 대사가 나오는 게 연희와 준영이 어떤 뭐 사랑을 나누고 점점 죄책감도 사라진다라는 연희의 이 대사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연희의 어떤 원래 마음이 생략되고 그 후단의 문장이 전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죄책감도 사라질 정도로, 원래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 길을 걸으면서, 그런데 이 불륜의 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이제는 죄책감도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불륜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준영이가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너만 괜찮았다면 사실 자기는 이 길, 너랑 가정을 이뤘을 거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연희가 나랑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이 말 하지 않아요? 하죠. 그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말을 좀 이게 결혼하고 싶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준영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준영의 마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준영이 이 선택을 하니까 멱살 잡고 결혼식장에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거기서 할 수 있는 타협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준영이랑 더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뭐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먹일 수는 없었다. 그럼 나는 너가 선택하는 걸 존중하고 난 너랑 즐길 수 있는 나의 방법을 찾겠다. 왜냐면 난 너가 좋으니까. 그게 이제 뭐 집을 후원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뭐였죠? 무슨 볶음밥을 해줬나요? 그죠. 그런 걸,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연애 감정을 그런 걸로 다 계속해서 채워갔던. 그러면 그렇게 된 순간 연희의 남편, 의사 3학기 남편은 정말 그냥 현금 인출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연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죄책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연희가 나는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대사를 읊는 장면에서, 제가 이 영화 발굴을 처음 시작하던 에피였나 두 번째였나, 그 인물 발굴을 하면서 그 굉장히 준영이가 연희한테 모진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 같은 애가 결혼해주겠어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바로 전에, 그렇게까지 말이 나가기 전에 이미 연희가 잠깐 웃으면서 난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잠깐 주저앉아서 웃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웃는 씬이 처음에 웃다가 우는 씬으로 전 변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정화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걸로 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장면이
이 마지막 이 하지 못한 말이 괄호 안에 다 들어있는 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느끼셨는지. 준영이 생각하기에 네. 이제 그녀가 하지 못했던 말이 네. 무엇이었을까 네.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연희가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면 전 조쿠나 셰프님이 이야기한 네. 것처럼 그에 비슷하게 이제 했을 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비슷한 들어요. 메시지였을 것이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게 끝내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보다 네. 왜 이제 준영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생각하지 않을까 날카롭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연희의 사진을 찍는 행위라던가 네. 준영의 앨범을 보는 이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좋은데요. 그 왜 최근에 타이거 우즈가 PGA 챔피언십에서 네. 모두가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우즈가 샷을 날릴 때 핸드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반면에 한 남성 마크 라데틱이라는 그 이름의 남성이 네. 손에 이제 두 손에 맥주를 꼭 쥐면서 네네네. 우주의 샷을 바라보는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들이 이게 우주의 모습을 이게 기록할 때 이 사람은 그 모습을 이렇게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사진 HD로. 그 사진을 상징적으로 보면 이게 흘러가는 것을 포착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 이제 포착하는 거예요. 네.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주지화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방어 기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 주지화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자기 머릿속에서만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희가 끝내 하지 못한 말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이 중요한 건데 상대방이 비록 이미 결혼을 했더라도 미안하다. 나 그때 몰랐는데 내 마음은 사랑이었던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준영이는 끝까지 그것마저도 맞아. 연희가 하고 싶었던 말로 치환하고 그쵸. 있다는 얘기죠. 또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와, 그렇지. 맞아. 이거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게 얼마나 이게 좀 병적인지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만 살거든요, 자꾸. 맞아. 그리고 또 자기 머리랑 마음이랑 따로 놀다 보니까 맞아요. 결국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속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 머리는 많이 쓰지만 사실은 뭐 본인의 뭐 그러니까 준영 인생도 영화에서 뭐. 준영이의 모습이 너는 뭐 그 조건이 중요한 여자야. 네. 너 그 사람과 그 사람 선택하기를 잘한 것 같다. 그 사람한테 널 보낸 게 잘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 마치 자기가 이게 몇 수 앞을 보고 있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 진짜. 넌 방구석 현자야. 넌 이럴 거야. 넌 그 결국은 내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한테 갈 거야. 마치 이런 그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자기 팔자를 자기가 꼬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일종의 그러니까 헛똑똑인 건데. 맞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포기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연희가 하지 못한 말은 무엇일까? 근데 이 선생님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뛰어넘는 그렇죠. 이거야말로 좀 약간 한 수 앞을 뛰어넘은 그거 같아서 너무 감탄이 나오는데 저는 그 사진을 찍는 행위가 되게 연희는 이 결혼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좀 멋지지 않은 부분들, 생활적인 부분들, 뭐 땀에 젖은 속옷이라든지 뭐 욕실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같은 부분들은 다 패스하고 사진이라는 형태로 좀 좋은 부분만 추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영화도 사진도 아니고 현실이라는 점을 연희가 좀 끝끝내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준영이보다는 또 연희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연희가 하고 싶었던 말을 좀 상상해서 제 나름대로 풀어보면 결국 이거 같았어요. 저는 준영아 나는 너랑 그냥 행복만 하고 싶어 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마치 그 타이거 우즈의 그 화면 안에서만 살고 싶어 나는. 이 사진 앵글 안에서만 너랑 그냥 이 여행 멋진 풍경 안에서만 살고 싶고 다른 거는 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약간 그런 논리 연장선에 있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만약에 연희가 정말 어떤 말을 하고 싶었다면. 근데 이 선생님 말 듣고 보니까 사실 연희는 하고 싶은 말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 표현하고 그게 X세대의 사고방식이고 다만 준영이가 그거를 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게 튕겨냈을 뿐이고 결국에는 이 사달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유하 감독이 완전히 성공했네요. 왜냐하면 세 명이 네. 그 가무성이 했었던 나레이션에서는 연희가 하고 싶었던 말을 본인이 알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영화를 어쨌든 깊게 지금 2번, 3번 본 사람들이 네. 하나같이 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유하의 작전 성공인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정말 그런 이런 영화를 당신들의 해석에 맡깁니다로 준 거니까. 아주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생각보다 생각할 부분들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영화 속 두 사람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뜨거운 불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방황하는 어린애들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여기서 여발포 네 번째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결국에는 이 영화의 제목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영화는 어째서 이렇게 도발적인 제목을 달게 됐을까? 이 영화의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정말 궁금해지기도 해요. 진짜로 결혼이 미친 짓일까?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미혼남 저희들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뭐 실제로 엑기스는 이제 그렇죠. 이 선생님이 하실 테니까 기혼남한테 좀 더 물어뜯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부터 부릉부릉 이 영화의 제목은 왜 결혼은 미친 짓이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오프닝 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두세 에피전에서도 맞아요. 길게 결혼식 했었는데 장면. 제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풍경을 지루할 정도로 세세하게 다 담아내고 난 뒤에 이 마지막 카메라가 방점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준영의 동생 결혼식 사진을 딱 원래 그 사진관에서 찍듯이 거꾸로 딱 찍어 버리면서 영화 타이틀이 올라가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 타이틀을 거기는 하객들과 신랑 신부가 전부 다 전복돼 버리는. 그래서 유하 감독이 결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압박, 어린 어떤 통념이나 결혼식 등의 허례허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동시에 결혼이라는 건 일정 부분 미쳐야 가능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오프닝에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한다면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결혼 조금 미쳐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정신이면 그러니까 명제 그대로인 거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래서 뭐 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 각자가 다 잘 미쳤으면 좋겠고 온전한 가정이 우리에게 허락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교회적인 메시지를 배우자 기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중간적으로 아니 막 이게 전복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미쳐야 된다는 말이 꼭 막 정신을 놨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열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불이 있어야 가능한 이렇게 막 뭐 뭔가를 많이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해서만 되는 거는 뭐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복합적으로 엮였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는 그렇네요, 진짜. 메시지더라고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미쳤다는 게 꼭 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말이기도 하니까. 뭐든지 미쳐야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 방송 지금 이렇게 주말 저녁에 미친 거죠. 제정신으로서는 3년째 미친 이렇게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례허식에 대한 약간 이게 비꼬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결혼은 미친 짓이다. 사랑은 미친 짓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고. 바로 이게 얼마 전에도 이제 제 내담자가 이제 곧 결혼하는데 너무 많은 빚을 내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그날 하루를 위해서. 영끌 결혼이군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정말 심리 상담의 어떤 토픽이 될 정도로 그 문제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랜 기간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슈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건데 미친 척, 모른 척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이건 그냥 그런 거. 다들 하는 거.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나는 그거 무시하고 네. 난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결혼을요, 아니면 결혼식을요? 결혼식도 그쵸, 그렇고 그렇잖아요. 요새 많잖아요. 그런 경우.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왜 이게 친구 규진의 네, 맞아요. 모습도 등장을 하고 이미 결혼했는데 결혼 전에 이제 동창생과 네. 이제 바람을 피기도 하고 그 요런 걸 이게 다 포함해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영화적 표현이지 두 분은 네. 친구들 중에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규진처럼 네. 뭐 하루 전날 뭐 이게 뭐 동창이랑 이제 만나서 이게 뭐 바람을 피는 건 뭐 꼭 하루 전은 아니더라도 네. 직전에 이런 걸 그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분이 흔치는 있어요. 않죠. 네, 저도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없었던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럼 뭐 여기서 뭐 다 있었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 있으면 있었다고 말할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없었는데 제 네. 친구들 중에는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결혼을 한 유부남들을 봤을 때 뭐 저랑 친구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허약한 분들은 많이 봤죠. 네, 그런 허약하다는 게 어떤 어떤 거죠? 일종의 그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네,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네. 네. 굉장히 그냥 뭐 파트너를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외롭고 연애 감정에 목말라 있구나.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저도 직업적인 활동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특히나 이제 저는 금융권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뵈게 되는데 그분들이 방금 조쿠나 셰프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난 게 제가 뭐 그분들이 뭐 외도에 대해서 뭐 알게 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되게 만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많죠. 네. 막 진짜 막 건수만 있으면 뭐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바 아니지만 그런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왜 이제 기자시잖아요. 네네.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정보원. 저에게 정보와 뉴스거리를 좀 제공해줄 수 있는 어떤 뭐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취재원. 네, 취재원. 네. 뭐 정보원. 그 여성 기자분들은 특히 이제 정보원 분들한테 좀 시달리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밥을 먹기로 했는데 이제 취재원이 맞아요. 2차를 가자, 3차를 가자, 뭐 이렇게 그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이제 많이 그런 사례가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근데 이제 과연 결혼은 미친 짓이냐?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결혼하신 입장에서 미친 짓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시겠죠. 긍정적으로 포장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미쳐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궁금하다. 뭐 언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뭐 나중에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 생활 중에도 꼭 이제 뭔가 그 외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미칠 것 같은 포인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대화가 안 통한다던가 뭔가 이게 그치. 어떤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는다던가 뭐 치약 썼는데 이제 뭐 중간에서 중간을 누르냐 맨 끝부터 누르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이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받는 분들도 많죠 그런 경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혼에 작은 게 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또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뭐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영혼이 잠깐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이 녹음실 안을. 그 유부남들이 요새 결혼하지 마라.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치. 그거는 우리 되게 결혼 안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약간 자기들이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기만 같기도 하고. 맞아. 좋으면서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왜 그래 또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 애 사진 보여주고 이럴 때는 세상 행복해 보이거든요. 맞아. 그런 거를 또 미혼남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결혼하는 게 뭘까? 되게 미스테리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세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꾸 유부남들이 TV에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 지석진 씨였나요? 그 유재석 씨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뭐 그때 왜 나한테 왜 그랬냐? 뭐 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뭔가 유부남들의 그런 눌려 있는 그런 마음들 같은 거를 되게 개그로 소환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제 제가 예전에 원우 씨 브런치에 쓴 글도 한번 봤거든요. 비슷한 글 쓰신 거.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맞아요.
우리가 이게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기대치가 되게 큰 거죠. 그렇죠. 네. 기대가 큰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이 좋아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울해지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지적이다. 맞아요. 이게 뭔가 이게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이다. 네. 그런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저 사람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완해 준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거지. 왜 우리 어렸을 때 연애하면 네. 그 뭐 중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성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여자친구가 되면 굉장히 뭔가 이게 세상이 빛날 것 같고 맞아요. 뭔가 이게 너무 든든할 것 같고 이게 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네.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사귀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보완되는 게 없어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다. 그러니까 그 보완에 대한 기대치, 내 인생의 어떤 방향으로 되게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한 것일 수 있다. 제가 상담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비슷한 주제가 나올 때 어떤 게 있냐면 한 여성을 한 여학생을 두 남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매력 있고 인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남학생이 좋아하는데 A라는 남학생은 이 여성의 마음에 그 좀 이렇게 대화라도 해보려고 하면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단 공부를 하는 거죠.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교권에 든 거예요. 되게 영화 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거?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이게 좋아했던 여성이 있었지 하고 이게 말을 좀 걸어볼까 친해져 볼까 했더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환상이 많이 걷어지는 거죠. 나보다 아는 게 없네.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표현이 더 이상 신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그 여자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나의 결핍이나 나의 포지션에서 내 숙제를 내가 완수한 거죠. 그렇지. 그 이상화가 걷어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남학생 B는 이 여학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온갖 이벤트를 해서 사귀게 된 거죠. 오히려 사귄 건 B였구나. 그러니까 뭐 A도 사귈 수도 있고 B도 사귈 수 있고 B가 사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사귄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뭐 그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서 뭐 동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고는 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여학생도 이렇게 성적이 더 하락해가지고 뭐 인생이 이제 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우리가 보통 B 같은 선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결혼에 대해서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과 있으면은 뭔가 보완될 것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기대 때문에 더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게 아닌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적으로 한 스테이지를 넘어갈 때 그 결혼까지의 과정이 워낙 중요하다라고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많은 문화적인 코드들이 결혼을 하면 행복하는 걸로 일단 끝나는 한 챕터가 끝나는 걸로 정리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10대 20대 때 정말 많이 주입받잖아요. 프로파간다. 그게 이제 일종의 세뇌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할 것이다. 이제 이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건데 실제로 현실에서 살아보니 그렇지 않을 때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이건 마치 어떤 카페인 우울증 뭐 이런 것처럼 SNS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뭐 카카오 스토리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남들은 다 그냥 일종의 카페인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들은 다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원우 씨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게 뭐 자기 전 10분 전에 인스타그램 보면서 그 남의 행복을 소비할 때 가장 우울함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예 심리학적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 결혼하지 못한 결혼이라는 챕터로 넘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계속해서 나는 저 결혼이라고 하는 완벽한 어떤 스테이지에 도달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뭔가 나한테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찾기 때문에 사실 조 셰프님이나 저나 되게 좀 생각이 많은 타입이고 되게 뭐 좋게 말하면 자아성찰이지만
사실 되게 잡념이 많은 걸 수도 있는데 그쵸. 그 안에서 뭔가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이상화가 좀 존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그러네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연애나 결혼에 대한 저희의 그런 가치관이나 또 인간관이나 어쩌면 거창하게는 세계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상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렇죠. 받기도 해요. 이 두 분도 서로 오래 아셨지만은 좀 지난 수십 년 동안 좀 모르던 그런 모습들 좀 알게 되는 것들 없으세요? 일단 저랑 원우 씨도 지난 몇 년 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이 호우 시절을 하면서 그쵸. 아는 것처럼 생각보다 어떤 장이 마련되고 나면 맞아요. 멍석을 깔아놓고 나면 사람들이 다들 자기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영화 발굴보다 우리의 어떤 내면의 고민과 습성들이 이 이야기 이제 패턴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열심히 영화를 보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얘기를 고민하고 막 했던 게 좋구나를 잘 알게 된 거야. 그 성과가 좀 씁쓸한데 내가 원우 씨를 알려고 이 짓을 했나? 그런 건가?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와장창 뭐 귀 속에서 이런 뭔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저희 호우 시절 이제 여발포 마지막 질문 딱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시절